두 번째 이제 살펴볼 패턴은 관찰자 패턴입니다. 관찰자 패턴.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그 순서를 정한 거는 전략 패턴은 뭔가 좀 와닿은 패턴을 하나 소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 패턴은 실제 무지 많이 사용이 되는 패턴인 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자 패턴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에도 질문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MVC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 MVC는 여러 패턴이 결합돼서 하나의 패턴화 된 거고, 그 MVC 패턴을 구성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옵저버 패턴입니다. 모델과 뷰 사이의 관계가 그 보통 관찰자 패턴으로 구성이 됩니다. 모델과 뷰 사이에. 그래서 모델이 변하면 그 변한 것을 뷰한테 통보를 해주고, 뷰는 자동 바뀌는 그런 것이 이제 관찰자 패턴이에요. 그래서 MVC는 우리가 그냥 수시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게 MVC 패턴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MVC 패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MVC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가 살펴보고, 옵저버 패턴. 객체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의 발생을 알려주는데, 이 발생을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이 맨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는 기다리면 돼요. 나 이런 거 궁금해하다고 미리 말해 놓으면 그 궁금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관찰자 패턴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GUI 프로그래밍 할 때 수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튼을 누르면 뭔가 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 짜잖아요. 그 자체가 관찰자 패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서 이 함수가 1초에 한 번씩 가서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검사를 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무식한 방법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버튼이 눌렀을 때 자동적으로 눌려졌다라고 알려주면 그때 반응하면 됩니다. 그게 관찰자 패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헤드 퍼스트 패턴 교재에서는 웨더 모니터링 앱이라는 걸 통해서 관찰자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을 잠깐 보면 웨더 일기를 관측하는 곳이 있고, 이 일기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관측하는 곳에서는 습도, 온도, 기압 정보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뭐 이 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는 이 수업에서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웨더 데이터라는 객체가 있고, 이 웨더 데이터라는 객체는 최신 정보로 늘 받아올 수 있다. 어떻게든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쪽입니다. 이쪽. 그것을 디스플레이하는 쪽이에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하는 쪽이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세 가지 정보가 있다고 여긴 되어 있어요. 책에는 세 종류의 어떤 뷰가 세 개라는 거죠. 다르게 보여주는,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뷰가 세 개입니다. 얘네들은 각각 새로운 날씨 정보가 있을 때마다 통보를 해주면 걔네들에 맞게끔 가공을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우리 응용에서는 이쪽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얘와 얘의 관계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얘 두 개를 어떻게 구현할까? 이 두 개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세 종류의 장치를 지원하도록 내가 얘를 만들어야 돼. 얘를 요 웨더 데이터라는 애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장치는 확장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즉 지금은 3개지만 뷰가 4개, 5개, 6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고, 늘어나더라도 뭔가 문제가 없게
코드 수정이 많이 되지 않고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 응용의 요구사항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 웨더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중요 메소드가 4개가 있어요. get temperature, get humidity, get pressure. 그래서 요 3개 정보를 호출하면 현재의 가장 최신 온도값, 기압값, 그런 거, 습도값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나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measurement change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measurement change가 호출이 되면 이 메소드는 새로운 측정 결과가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호출돼야 되고, 이 메소드에서는 이 정보를 기다리는 측에게 전달해야 돼요. 기다리는 측. 자, 기다리는 측은 앞에서 나온 요 3가지 종류의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체인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요 3개는 최근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최근 정보를 갖고 와서 보내줍니다.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로 어디한테? 3가지 디스플레이 장치한테, 3가지 뷰한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코딩했을 때 문제가 뭐냐? 6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라고 그 원소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A, 콘크리트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구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까 콘크리트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콘크리트죠. 그렇죠? 3개의 장치를 쓰는데 각각의 3개의 장치를 지금 이 웨더 데이터라는 객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객체들을 갖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하나를 더 늘리려고 그러면 이 코드는 어떻게 돼야 돼? 수정이 돼야 되겠지. 새로운 디스플레이 점 업데이트라는 걸 여기에 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장치가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디스플레이 있을 때마다 요거를 수정해야 된다. 이 수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콘크리트한 객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새로운 장치를 또는 기존 장치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실행 시간에. 코드 수정 없이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맞는 답이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추상화를 잘 안 해놓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 중에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작성한 부분 중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 향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곳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아내야 되겠고, 그 부분을 추상화를 잘 해서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게 되겠고, 뭔가 추가할 때 수정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 없게 구현하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뭘 쓰면 된다? 관찰자 패턴이라는 걸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 observer 패턴이 뭐냐 하면은 신문을 구독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블리셔가 있고 신문을 발행하는 데가 있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독한 사람들은 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배달을 해줘요. 구독하지 않은 사람은 배달 안 해줍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얘는 그냥 때 되면 받는 거죠. 때 되면 발견. 그래서 observer를 다른 말로 publisher, subscriber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publisher, subscriber. 근데 보통의 그
패턴을 얘기할 때는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라는 표현 말고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옵저버라 그래요. 관찰자들. 데이터를 받는 애들.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 받는 애를 옵저버라 그러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를 서브젝트라 그래요. 서브젝트, 옵저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의를 보면 얘는 one to many dependency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one to many 일대 다 관계를 맺어주는데 어떻게 하냐? 한 객체가 상태가 변했을 때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모든 애들한테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옵저버 패턴이다. 자동으로 통보를 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가장 무식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을 구현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방법을 모르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냐면은 타이머를 걸어놓고 이쪽에 가는 거예요. 매번 1초마다 가든 뭐 10초마다 가든 가서 너 바뀐 거 있어 없어 물어보는 방식을 써요. 근데 그거는 되게 비싼 비용이에요. 그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 내가 물어봤는데 안 바뀔 수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가면 얘는 정보가 바뀔 때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코드가 계속 1초마다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폴링이라고 한다고. 폴링.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매번 몇 초마다 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응용들이 있죠. 뭐 그러니까 자동 통보해 주는 응용들. 그 응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간혹 이런 폴링 방법 쓰기도 해요. 근데 거꾸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자동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뭘 갖고 있어야 될까? 옵저버의 목록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목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로 보면 서브젝트들은 세 가지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메소드. 관찰자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등록된 관찰자를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만 있으면 실행 시간에 새로운 관찰자를 추가할 수 있고 기존 관찰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뭘 갖고 있었냐면 notify observer라는 거를 observers를 갖고 있으면 돼요. 이 observer는 뭘 하냐? 모든 등록된 observer에 대해서 뭘 불러요? update라는 메소드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observer는 뭐만 갖고 있는 거야? update 메소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observer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만 알면 돼요? update 메소드만 알면 돼요. 얘가 뭐 어떤 애인지는 관심이 없어. 업데이트 메소드만 있는 애면 다 받아들여서 어떤 상황이 되면 노티파이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걸 갖고 뭘 하는지는 얘 입장에선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다보다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알려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쓸 용어고요. 여기서 이제 패턴 책에서 보면 observer subject. 근데 아까처럼 그 신문 구독 그런 형태로 할 땐 publish subscribe 하고 또 producer consumer 얘기도 해요. 얘가 생산하는 애고 얘가 소비하는 애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봤을 때 뒤에도 나오겠지만 observer는 여러 개의 subject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한 observer가 하나의 subject가 아니라 여러 서브젝트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 얘가 관심 갖는 게 웨더뿐만 아니라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RSS 아시죠? RSS 아시죠? 그 웹에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피드가 생기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러면
이 그 서버들, 웹 서버들은 서브젝트가 되겠고, 그 RSS를 받는 우리들은 오브저버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여러 서버에 등록해서 RSS 피드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RSS 피드, 그 최신 IT 트렌드 같은 RSS 피드를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브저버는 여러 개의 서브젝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오브저버는 자신이 등록한 서브젝트를 멤버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여기는 써놨는데 왜? 어떤 이유로 오브저버가 서브젝트를 가질까? 가지면 좋을까? 나쁠까? 내가 어떤 서브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록해 놓은 서브젝트들을 갖고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은 여기에 보면 레지스터 하는 건 있죠. 근데 리무브는 누가 해야 될까? 자신이 구독한 거를 자신이 철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내가 구독한 서브젝트 목록을 갖고 있다가 나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어. 그러면 걔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서브젝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 목적으로. 구독 취소 목적으로 서브젝트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점 타이트해져요. 그러니까 얘가 스페시픽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해. 그러니까 이 구현하는 코드 내에 콘크리트하게 서브젝트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얘만 갖고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안 할 수도 있는데 얘를 유지하는 이유는 보통은 취소하는 목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취소 목적.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받기 싫다. 업데이트를 중단해 달라.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응용에서는 서브젝트를 내가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오브저버에서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브젝트 오브저버 간의 관계는 서브젝트는 오브저버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새 오브저버를 쉽게 추가할 수 있고 기존 오브저버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 프린시플 중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게 Strive for loosely coupled designs between objects that interact. 서로 상호작용하는 객체 간의 관계는 loosely coupled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loosely coupled 되게 만들려면 DIP를 써야 돼요. 상위 타입의 의존. 상위 타입의 전략 패턴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스페시피한 전략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략만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떤 전략이 현재 사용될지는 넣어주는 거죠. 그럼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한다고 해서 실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클래스 갖고 구현을 하면은 확장성이,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DIP 프린시플하고도 맥이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loosely coupled. 서로 의존하더라도 강하게, 그러니까 타이트한 커플링이 됐다는 거는 서로 그 구체적인 클래스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지 않아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어디에 의존해야 돼? 구체적인 클래스끼리, 그 타입끼리 의존하게 코딩하는 게 아니라 상위 타입을 가지고 코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얘가 서브젝트를 의존하더라도 웨더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브젝트라는 걸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remove observer 부르면 되는 거지. 그 밑에 게 웨더 데이터인지 뭐 딴 건지 뭐 무슨 건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또 구현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loosely coupled 되게 만들다. 서로 의존하더라도 사용을 해야 되더라도 느슨하게 연결시켜라는 거죠. 느슨하게 연결하는 거는 같은 종류의 걔네들의 타입을 바꿀 수 있게 또는 더 추가하고 뭐 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코드는 그 EL에 가시면 제가 짜놓은 코드가 하나 있어요. 웨더 코드. 그거를 다운받아서 이클립스에 임포트를 하고 그 코드를 보면서 한번 실제 자바로 그 오브저버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그 거기에서는 디스플레이 엘리먼트 요쪽은 별도 추상화를 안 했습니다. 요쪽은 인터페이스 별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중요한 파트는 얘와 얘 업데이트 요거잖아요. 요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요쪽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면 웨더 0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임포트 하셨나요? 옵서버는 2개만 만들어 놨어요. 서브젝트 하나, 옵서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터랙트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바 코드를. 시트 자료 가면 있는데, 시트 자료실. 됐어요? 진행할까요? 예. 오케이. 자바 파일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처음 해볼 게 이제 서브젝트. 서브젝트에 아까 우리 클래스하게 봤던 3개 메소드, register, remove, notify observers 3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절로 안 가고 이쪽에 있게요. observer 보면은 update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업데이트를 봤을 때 이 업데이트의 메소드의 문제점 또는 뭐 문제점이 아니어도 특징 뭐 이런 거 한번 뭘까요? 여기 요 업데이트 메소드 보면서 뭘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업데이트 메소드.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3개의 정보를 주고 있어요. 3개의 정보를. 그러니까 그 3개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 모든 옵서버들이 3개의 정보가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예를 들면 나중에 그 웨더 데이터가 저 3개 말고 추가적인 정보를 또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업데이트 메소드가 또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메소드가 어떤 추상화시키는 고리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거를 어떻게 더 추상화할지는 응용에서 되게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아까 봤던 subject는 뭐 별거 없어요. 뭐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인데, 이쪽 observer의 update 메소드는 데이터가 넘어가고 있고, 그 데이터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3가지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4가지도 안 되고, 2가지, 더 적은 거 필요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까지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브젝트부터 볼게요. 웨더 데이터. 자, 서브젝트는 옵서버들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 그 옵서버를 어떤 자료 구조에 유지해야 될까? 어떤 자료 구조에? 여기는 어디다 유지하고 있어요? 리스트에 유지하고 있죠.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에 유지하는 게 뭐 별로 나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저기에 중복되는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 옵서버가 똑같은 애가 2번 등록되면 안 돼.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 쪽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뭘 쓰면 좋을까? array 리스트 대신에 중복이 없어야 돼. 그럼 뭘 쓰면 좋을까? set. 그쵸? set 쓰시는 거예요. 내가 중복이 필요 없다. 그럼 set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중복이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 옵서버들한테 통보하는 순서가 필요해. 통보하는 순서. 모두 다 통보를 하지만 통보하는 순서가 좀 있어야 된다. 김상진부터 주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순서가 중요하면은 어떻게 할까? 뭐에다 넣으면 될까? 순서가 중요하면. 순서가 중요할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또 이상하나? priority queue 같은 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순서. 어떤 순서가 어떻게 define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어레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 통보를 하는 요 과정은 그냥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온 순서대로 하나씩 통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원래 중요시 안 하는 거지.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셋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셋으로 모델링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좀 고민이 돼야 될 지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브젝트를 만들 때 중복이 허용 안 돼야 되냐, 돼야 되냐. 그리고 뭐 통보해야 되는 순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응용에 따라서는 요걸 만드는 거를 좀 바꿔줘야 된다. 요거 자료 구조를 바꾸면 여기는 또 심플해질 수 있어요. 어레이를 쓰면서 여기다가 어떤 순서를 갖춰주거나 중복 검사하려면 오히려 더 번잡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자료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어레이 리스트는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부분은 그냥 레지스터 리무브는 뭐 그냥 내가 쓰는 자료 구조에 맞게끔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두 개는 그렇죠. 별거 없죠. 내가 어레이를 쓰든 뭐 세스 쓰든 뭐 그 맞게끔 필요한 연산을 부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tify observer들은 여기 있는 안에 다 불러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제가 자바 최신 코딩 형태를 보여드리면 for each. 그래서 이게 변천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반복자의 변천이 has next 이런 방식을 쓰다가 while 처음에 코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for
observer, for each. 반복문을 쓰는 거죠. 이렇게 코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string, 람다, 함수형이 나올 때는 그냥 observers, for each 하고 각각 할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 좀 더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림 라이브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스트림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요 코드도 여러분들 앞으로는 뭔가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가 있는데 기사 내가 지웠나? 지웠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정리하고 지웠나 보다.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에이씨, 뭐 하는 거냐? 여기 보면 이런 기사, 그러니까 기사가 블로그에 나온 건데, Please stop writing so many for loops. for loop를 이제 그만 작성해라 라는 그 블로그인데요. 여기에 보면 옛날에 했던 방식이 이 for loop 쓴 거고, 요게 이제 has next 썼던 거고, 이제 요렇게 많이 바뀐 거죠. 요게 for each 폼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요거 for each. 요게 이제 파튼. 이게 이제 배열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배열을 이제 리스트로 전환하면 되죠. for each를 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t stream으로 뭔가 바뀌어서 쓰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어디 갔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지만 그 공부할 때 반복문 작성을 할 때 만약 자바 쓰신다.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이 반복문을 그냥 한 줄짜리 람다랑 스트림 라이브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꿔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복문이 필요할 때 반복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each는 그 함수를 인자로 받고 그 함수를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각 객체마다 각 객체 여기 있는 각 5마다 5점 업데이트를 불러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코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앞에 이렇게 돼 있었고
요 measurement change를 불러야 되는데 앞에 갖고 오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notify observer라는 게 있죠. notify observer. 근데 여기서 이제 measurement change를 부르면 notify observer 하는데 set measurement 할 때 이 코드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이 weather 데이터한테 새로운 데이터가 등록될 때마다 weather 데이터에 등록될 때마다 observer한테 자동 통보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통보하게끔 만들 수 있고 통보하게끔 만드는 걸 여기다가 빼고 요 메소드를 그냥 유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두는 거하고 이렇게 두는 거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주석 처리 주석을 뺀 거랑 지금 주석 처리돼 있는 거에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응? 그래서 어디 갔냐? 웨더 앱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웨더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에 두 개의 그 observer를 등록해 줬어요. current display, statistic display 두 개를 등록해 주고 웨더 데이터한테 새 데이터를 이렇게 등록을 해 주는데 할 때마다 measurement change라는 걸 불렀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measurement change의 용도를 한번 알 수 있겠죠. 어떤 용도가 있을까? 이 set measurement 안에다가 measurement change 넣는 거랑 안 넣고 별도로 부르는 거랑 차이는 뭘까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서브젝트는 원래는 자동적으로 알려주는데 set measurement라는 measurement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통보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set measurement 안에다가 이 measurement change를 항상 넣어놓으면 얘는 무조건 웨더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통보가 돼요? 옵서버드한테 다 통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옵서버드한테 통보되는 그 횟수를 또는 시점들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면은 얘를 빼내서 여기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석하면 요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요 경우에는 사용자들한테 옵서버들한테 통보가 안 된 거죠. 통보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서브젝트가 옵서버들하고 상관없이 전달하는 시점들을 조절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측정한 데이터와 지금 측정한 데이터가 안 바뀌었어. 그러면 통보를 안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보해야 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전에 측정한 게 10이야. 이번에 측정한 게 또 10이야.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 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set measurement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웨더 데이터가 통보하는 횟수나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디냐? current condition display는 그냥 업데이트가 부르면 그 세 개 값을 받아서 디스플레이를 호출해줘요. 그럼 세 개 값이 그냥 출력되는 게 끝이에요. 그렇게 되겠고, statistic는 조금 했는데, 조금 이제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Q를 유지합니다. Q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데이터가 올 때마다 평균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5개. 그러니까 최초 5개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5개 이후부터는 계속 평균을 내주는데 하나씩 빼는 거지. 기존에 맨 오래된 거는 빼고 5개. 최신 5개의 평균값을 늘 보여줘요. 그래서 5가 되면 빼고 add하고 빼고 add. 계속 빼고 add 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계 처리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 줄 수 있고, Q를 쓴 이유는 뭘까? Q를 쓴 이유는 제가 여기서 빼고 넣는 게 Q잖아요. 그러니까 맨 오래된 거 하나 버리고 가장 최근 거 뒤에 넣고 5개 평균 내고, 그래서 이제 Q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따라서 어떤 자료 구조를 쓸지, 뭐 Q를 쓸지, 스택을 쓸지, 뭐 트리를 쓸지, 뭐 리스트를 쓸지 등등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for add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얘는 최신 5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왜 이해가 쉬운데? 그 current display는 계속 찍고, 이 statistical에는 한 번도 안 찍다가 5번째 돼서 평균 값을 구해서 찍고 있습니다. 6번째 되면 현재 값도 주고 평균도 되겠죠. 그 평균이 하나 뺀 거 되겠죠. 맨 오래된 거를 뺀 5개째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바노트.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요거 부분이 관찰자 만들 때 업데이트 메소드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잘 우리가 만들 때 고민을 해야 되겠고, 어레이 리스트를 어레이 리스트 만들 때가 아니라 서브젝트를 만들 때는 옵저버들을 어떤 자료 구조에 유지할 것인가. 어레이 리스트에 유지할 건가, 뭐 프라이어티 큐에 유지할 건가, 셋에 유지할 건가, 뭐 이런 게 있고, 중복 문제 있을 경우에는 뭐에다 유지하면 돼요? 셋 쓰는 게 가장 편할 거다. 그럼 중복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 옛날 포리치 스타일이네. 포리치 폼 스타일이고, 뭐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쉽시다. 그래서 지금 이 업데이트 메소드, 요 업데이트 메소드는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 방법을 우리는 그 옵저버 패턴에서 푸시 방법이라 그래요. 푸시 방법. 그리고 풀 방법은 데이터는 안 알려줘요. 바뀐 데이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려줘요. 근데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 사실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풀 방식은 이렇게 구현이 돼요. 서브젝트 자체가 날라와요. 서브젝트 자체. 그러니까 notify observers 할 때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뭘 넘기겠어요. 자바에서는. this를 줘요. this. 내 자신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바뀌었네? 그럼 이 데이터로부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무조건 3개가 오지만 지금은 내가 3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this로부터, 이 데이터부터. 그래서 풀 방법인데, 푸시풀 어떤 게 좋냐? 요게 풀 방법인데, 풀은 커플링 측면에서, 서로 상호작용한 측면에서 얘는 더 타이틀리 커플링 돼 있어요. 왜? 얘는 요 데이터를 알아야 되겠고, 얘가 갖고 있는 이런 겟 메소드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메소드가 바뀌면 얘 다 수용돼야 돼.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그냥 요 데이터만 오는 건 되니까 저쪽에서 서브젝트가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고 뭘 갖고 있는지는 옵서버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몰라도 되는 거잖아.
내가 걔한테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서브젝트가 어떤 메소드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풀 방식이 되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다 더 타이 커플링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브소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어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뭐냐 이제 이 책에서 가끔 이제 다중스레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중스레드 프로그램 많이 안 하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다중스레드 방식에서 풀 방식을 쓰면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데이터를 주는 거하고 자신을 줘서 그 당시에 또 데이터를 뽑는 거하고는 시간 간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통보한 시점의 데이터하고 내가 끄집어낼 때의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풀. 그러니까 이건 알아줘. 내가 푸시 방법으로 구현할지 풀 방법으로 구현할지. 보통은 푸시 방법을 많이 쓴다. 풀보다. 풀도 많이 쓰긴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쓸지. 근데 우리가 배운 여기서 이 책에서 늘 주장하는 대로 가면 이 방법 말고 풀 방법 말고 푸시를 써야 되겠죠. 왜? 그게 루슬리 커플링하는 방법이니까.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하는데 타이트한 게 아니라 루슬리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 응용들에서는 이런 방법도 의외로 많이 쓰이긴 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